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100권 대학의 송세비입니다. 2021년 7월 4일 일요일 현재 시각 5시 29분이 막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아니 저 컨디션도 좋은데 글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번 일주일은 페이스북에 글 올리느라 겨우 2개 올렸고요. 오늘도 마지막 책 독후감 제가 최근에 어떤 패친이 올린 글을 보고 한국의 시간 김태유 교수의 책을 보게 되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읽자 이미 구입해 놓았던 제목이 갑자기 메가트렌드 차이나를 이어서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한국의 시간에서 모자람을 느꼈던 부분 혹은 답에 대한 부분이 메가트렌드 차이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능력도 안 되면서 이 2가지 독후감을 페이스북에 같이 엮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역부족인 거죠. 결론은 글이 너무 안 되어가지고 3회에 걸쳐 쓰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그 마지막을 쓰려고 하는데 될 듯 안 되고 1시간이 이렇게나 되었습니다. 욕심만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수다쟁이가 되려고 그러는지 머리가 자꾸 할 말이 가득 차가지고 복잡한데 줄이려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줄은 알겠지만 쉽지 않네요, 줄이기가.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책 읽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간.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1장 엄정한 역사의식을 위해 19. 진정한 혁명이 없었던 우리 현대사. 청나라 왕조가 서류상으로 망한 것은 선통제 푸이가 공식 퇴위를 선언한 1912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차 아편전쟁에 패한 1860년에 이미 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확히 표현해서 청나라는 1860년부터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나 망했다는 것이나 사실상 50보 100보라고 본다. 이는 조선 왕조가 공식적으로 망한 것은 1910년이지만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라고 보는 견해와 유사할 터이다. 아무튼 1860년부터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한 중국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뒤 1949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통일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해냈다. 결국 중국은 무려 한 세기에 가까운 90년 동안 망국에서 건국으로 이행하는 대혼란을 겪은 것이다. 나는 이 기간을 정의하여 가히 혁명의 시대라고 하겠다. 1860년 2차에 걸친 아편 전쟁의 패전으로 중국에는 서양 자본주의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민중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거듭된 패전으로 청조는 자주권을 거의 잃었고 민중은 만주족 왕조인 청조에 대한 저항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청조는 전쟁 비용과 과도한 배상금 지불을 일반 세금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불만을 위험 수위로까지 치닫게 만들었다. 과연 90년 동안이나 되는 혁명의 시대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혁명의 시대였으니 말 그대로 혁명들이 발기했을 것 아닌가? 물론 혁명에는 실패한 혁명과 성공한 혁명이 있는데 실패한 혁명은 혁명이 전개되는 기간에만 혁명일 따름이지 훗날에까지 혁명이라고 명명되는 법은 없다. 우리는 태평 천국의 난, 의화단의 난, 그리고 신의 혁명, 홍군혁명 등의 용어들을 들어 알고 있다. 공자가 말한 정명, 즉 바른 이름 붙이기를 여기에 적용할 때 나는 위 이름 중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신의 혁명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름을 바르게 붙이는 것은 대상을 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요긴한 항목이다. 그래서 나는 위의 것들을 각각 태평천국, 농민항쟁, 의화단 항쟁, 신의 혁명, 그리고 중국 인민혁명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태평천국 농민항쟁은 수백만 민중이 뜻을 모아 14년 동안이나 중국의 중요 지역을 장악하며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항쟁이었다. 그들은 청을 몰아내고 한족 민족주의를 구현하고자 했으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수호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이 항쟁은 반봉건적인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근대를 지향한 대표적인 농민항쟁으로서 우리의 동학항쟁과 일면 비슷한 성격을 띈다. 의화단 항쟁은 종교적 이념을 도구로 하여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한 중국인들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었다. 불행히도 이 항쟁은 근대 무기로 무장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청조의 배신으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을 분할해서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아울러 청조의 반민중성과 무능력을 폭로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으로 청조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문의 신의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다. 손문은 1907년부터 1908년 어간에만 무려 6차례나 무장봉기를 이끌었다. 신의 혁명은 원세계의 반혁명에 의해 좌절되는 순환을 겪었다. 하지만 신의 혁명이 중국 현대사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손문은 지금도 중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국부로 추앙된다. 손문은 1912년 1월 1일 남경에서 중화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채택했으며 민의 공의를 취하고 중을 위해 복무한다는 총통선서를 했다. 신의 혁명은 제국주의에 의존적이었던 청조를 무너뜨렸다. 마침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최초의 근대적 공화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는 20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제군주 제도가 허물어진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이 혁명은 비록 자본주의 계급의 혁명이기는 했지만 손문은 결코 서양식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문명은 선과와 악과를 동시에 내는데 선과를 취하고 악과를 피해야 한다. 구미 각국에서는 선과는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빈민은 악과만 먹었다. 소수가 문명의 행복을 차지하였으므로 이처럼 불평등한 세계가 된 것이다.
우리의 혁명은 국민의 국가를 만들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만드는 국가는 구미가 절대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이다. 손문 1906년 민보 창간 1주년 연설 중에서 이는 손문이 강유희, 양계초 같은 계몽개혁주의 대지도자들을 제치고 구국의 혁명가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에는 구한말과 식민지 시대를 통틀어 손문 같은 캐릭터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 이상설은 왕조 부흥을 내세운 복벽주의자였다. 김구는 단순한 민족주의 항쟁가였다. 안창호와 이광수는 미영을 흠모한 계몽주의자들이었다. 여운형에게는 혁명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 없었다. 이승만은 친미주의자, 서재필은 순미주의자였을 따름이다. 나는 신해혁명이 있었기에 얼마 후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오쩌둥의 중국 혁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혹자는 김일성의 인민혁명을 마오쩌둥의 중국혁명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이것은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나는 김일성의 인민혁명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일성의 혁명은 사회주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힘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고 그가 추진한 조국 통일전쟁은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시켰다. 우리에게는 손문, 마오쩌둥과 같은 유명하고 강력한 혁명 세트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분단 현실과 남측의 비자주성을 야기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20. 중국의 5.4운동과 조선의 3.1운동. 파리 강화회담에서 각국은 모두가 자국의 권리를 중시했다. 공린이, 영구평화니, 윌슨의 14개조 선언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한 문장도 가치가 없는 빈 얘기가 되었고 세계 영구평화니, 인류의 진정한 행복이니 하는 것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전 세계 인민이 모두 일어나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19년 5월 매주평론. 위글은 파리 강화회의 2달 후 중국의 시사평론지 매주평론에 실린 논평이다. 매주평론은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이대교 진독수가 편집을 맡은 주간지였다. 이대교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처음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북경대학의 도서관 주임으로 있을 때 마오쩌둥에게 자리를 주어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이대교가 없었더라면 마오쩌둥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였다. 진독수는 북경대학 문학부장이었고 중국 공산당의 초대 총서기를 지닌 이력만으로도 그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진독수는 훗날 모호한 처신으로 마오쩌둥의 환멸을 산다. 아무튼 두 사람은 중국의 거물급 사회주의자였고 중국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인물됨이 아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자들일수록 제국주의의 풍속을 일찍부터 간파하는 안목을 가졌다는 점이다. 아직도 파리 평화회의라는 이름으로 치장되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는 사실 1차 대전 전승국들의 나눠먹기 담합에 불과한 것이었다. 여기에 빈궁하기 짝이 없었던 한국의 상위 임시정부에서 거금을 들여 특사 김규식을 파견한 것은 가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차 대전 참전국이었던 중국도 서구 열강에 배신을 당해 전승국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식민지 한국의 임시정부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중국의 5.4운동은 1919년 5월 4일 북경의 각급 학교 학생 3천여 명이 천안문 앞에서 집회를 가진 후 시위를 벌임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밖으로는 주권을 쟁취하고 안으로는 매국노를 처단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 운동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은 노동자들이 대거 가세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신해혁명 당시에는 산업노동자 수가 50만 명에 불과했는데 5.4운동 시기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하지만 5.4운동이 갖는 더욱 큰 의미는 중국 사회의 사회주의를 전면 부상시켰다는 점이다. 5.4 이전의 신문화 운동이 내건 깃발은 자산계급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였다. 이들은 대체로 서양 문명을 동경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풍속을 간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5.4 운동을 거치면서 중국 사회에는 사회주의의 속에 연구, 선전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형성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23일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있는 한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창당되었다. 이때 참가한 사람은 겨우 13명이었다. 그 중에는 마오쩌둥도 있었다. 당시 공산당 활동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가 모여 은밀히 회의를 진행했다. 그나마 집회가 경찰에게 들통이 나 그들은 집회 도중 서류를 싸들고 황급하게 도피해야 했다. 공산당 창당 이후 1922년에서 23년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인 선전활동을 통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활성화시켰다. 그들은 1922년에 처음으로 대외 선언을 채택하여 공산당의 존재를 정식으로 대외에 알렸다. 중국 공산당은 코민테른에도 가입하여 국제적인 공산주의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1924년 국민당과의 합작,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공산당이 다져놓은 대중운동의 잠재력이 폭발함으로써 미래의 대혁명을 예고하는 징후를 뚜렷이 드러냈다. 한국의 3.1운동을 중국의 5.4운동과 대등하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3.1운동이 5.4운동을 촉발시킨 면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은 호사가들의 입담 수준으로 치부한다. 3.1운동의 지도자들에게는 5.4운동의 지도자들이 가진 정교한 이념과 치열한 인식이 부재했다. 3.1운동의 행동 강령이었던 공약 3장을 살펴보자. 금일 5인의 차건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마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5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여기에는 도덕적 훈시와 비폭력의 당부가 들어있을 뿐이다. 나는 도덕과 비폭력의 강조에는 지도자를 자처한 33인의 낮은 정세인식 수준과 보신주의가 얽혀져 있다고 본다. 그들이 강조한 비폭력은 8,000명에 달하는 인민을 무모한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이다. 도덕과 비폭력을 강조한 한국의 지도자들은 물론 중국의 지도자들 역시 예외 없이 실패했다. 이홍장, 강유희, 양계초, 담사동 등이 그런 부류였다. 중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와 군벌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낙후한 반식민지 상태였지만 5.4운동을 거치고 난 후 현저히 일신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5.4운동은 자산계급이 영도하는 민주주의 혁명 대신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 근현대사의 자주적인 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22일 세상 누구도 존경하지 않았던 마오쩌둥. 산은 춤추는 은색의 뱀이런가. 고원에는 내달리는 밀랍의 흰 코끼리 저마다 하늘과 키를 겨루려 하네. 진시황과 한무제는 문제가 모자라 아쉽고 당태종과 송태조는 시에 손색이 있었네. 일세를 풍미하던 하늘의 아들 징기스칸도 활당겨 독수리나 쏠 줄 알았거니. 이것은 마오쩌둥이 1936년 대장정 도중에 쓴 시 시몬춘설
정치의 일부이다. 마오가 대혁명가요, 정치가인 줄은 알지만 시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마오는 이 시를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후 미국의 주선으로 장제스와 국공회담을 하기 위해 충칭에 갔을 때 시인 류야즈를 만나 즉석에서 붓으로 휘갈겨 증정했다. 이 시에서 마오는 진시황, 한무제, 당태종, 송태조는 물론 징기스칸까지 거론하며 그들의 약점을 일별했다. 마오는 오만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중국 3000년 역사상의 이른바 위인들, 속된 말로 해서 빅샷들만을 골라 엿이나 먹어라 하는 투의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마오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내가 보기에 마오는 결코 오만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사람을 유달리 존경하거나 숭배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숭배하는 것은 나쁘다고 한다. 그러나 숭배는 존경으로부터 발견된다는 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면에서 숭배건 존경이건 그다지 바람직한 대인과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내 생각이다. 존경이나 숭배는 일단 평등한 인간관의 발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그 반대되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지나친 존경과 숭배는 자기 자신의 인간 소외를 유발하고 의존주의에 빠지도록 한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주는 것이 건전한 인간관이다. 마오는 이런 인간관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하나는 심성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다.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령 두 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해도 이 두 가지 것을 때에 맞추어 적절히 조화하여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그렇다고 해도 존경하거나 숭배할 필요까지는 없다. 심성이 착한 사람은 좋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야 비로소 우정이 형성되는 것이다. 마오와의 혁명 동지였던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은 마오의 시대에 건재했다. 마오는 덩샤오핑에게 약간의 시련을 안겨주었을 뿐 제거하지는 않았다. 반면 마오는 류사오치와 린바오와 펑도와이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으며 세 사람의 말로는 비참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두 그룹의 마오에 대한 인간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붓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총은 붓 역할을 못한다. 이것은 펑도와이가 숙청당하기 직전에 한 말이다. 펑은 자기를 비판한 글에 대한 독후감을 쓰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말을 남긴 것이다. 그는 글을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다. 헌법에도 명기돼 있다. 라고 하고는 나는 평생을 총과 함께했다. 라고 결연히 말을 맺었다. 말대로 펑도와이는 무인이었다. 그는 18세 때 군문에 들어가 장정과 항일전쟁, 국공내전을 거치며 33년간 전쟁터를 누볐다. 그에게는 전시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을 정도였다. 그는 신중국 후 조선에 가서 세계 최강의 미군과 승부했고 육해공 3군을 장악했던 10원수 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펑은 마오의 대약진 운동을 격렬히 비판하다가 마오의 분노를 샀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일까? 사람들은 이럴 때 흔히 권력의 속성이라느니 토사구팽이니 하는 말들을 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 나는 마오와 펑도와의 인간관 차이를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오는 무인으로서의 펑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 마오가 조선전쟁의 지휘권을 펑에게 맡긴 것도 무인으로서의 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펑은 이미 여러 차례나 마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있었지만 펑의 능력을 인정한 마오는 괴념치 않았었다. 무인으로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그다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오의 문인적 자질까지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역사상 마오만한 독서광은 없었다. 펑은 마오에게 편지로 도전장을 던졌다. 이에 마오는 펑을 심판하기로 했으며 마오의 심판을 받은 펑도아이는 배운 객도 없이 중난하이를 떠나야 했다. 스산한 가을바람이 대장군을 배웅했다. 시인 마오가 심란한 표정으로 남긴 말이다. 네, 이래서 오늘의 분량이자 제1장의 마지막 글을 다 읽었습니다. 한 주 또 편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